피렌체 근처에 있는 한 백작 부인이에요. 베네치아에서 만든 거울을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갖고 있는 마을 중에 제일 작은 마을 하나를 팔았어요. 양반들이나 서민이 있었는데 서민들이랑 양반 절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서민들 중에 양반이나 귀족이랑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진짜 이 베네치아의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수상 도시잖아요. 완전 수상. 그래서 모든 거는 결론 다 물이랑 관련된 거고, 다 물이지 뭐. 베네치아 사람들이 어차피 자동차 면허증 없는 사람 되게 많고, 무슨 필요가 있어? 차 그쵸? 못 다니는. 근데 배 자격증 다 있고, 있어야지. 그리고 옛날부터 11월이 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혼수나잖아요. 그쵸. 아쿠알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게 좀 역사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최고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잘 넘봤어요. 수상 인공으로 만든 섬이니까요. 이게 막 비 많이 오고 겨울 되면 이제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좁은 이런 길에 옆에 보면, 이거 일본 말인데 별로 좋은 말 아닌데 아시바라 그러죠. 아시바 같은 것들을 길 옆에 쭉 쌓아놨어요.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 그걸 쌓아서 통행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게 겨울 되면 항상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그 베네치아에 있는 집들은 다 그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요만큼 올라와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물 올라오는 걸 대비해서.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까 그 알베르토 얘기했던 종탑 있잖아요. 산마르코 광장 종탑에 역대 가장 물이 높이 올라왔을 때의 그 높이를 거기다 새겨놨어요. 제가 거기 서봤거든요. 제 키가 180인데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옵니다. 145, 150, 그 정도까지 와요. 한 2, 3년 전에도 그에 못지않게 한번 이 물 올라오는 게 한번 심했어가지고. 베네치아 도시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15세기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베네치아한테 물이 없어지면 도시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만들려고 하는데 뭐냐면 모세라고 반바제. 물 못 들어가는 그런 반바제 만들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냥 부정부패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있으면 잘 마무리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베네치아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형 배 크루즈. 크루즈는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도시예요. 베네치아. 조그만 섬 124개 뭐 연결돼 있고 되게 뭐 1500년 된 도시인데 크루즈 들어가면 파도 수준이 너무 높아져요. 지금 한 번에 이만한 게 들어오니까 진짜 좋은데 이게 큰 문제예요. 정말 아무래도 그런 크루즈 회사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겠죠. 그러면 사실 거기 이제 뭐 제한해야 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 옛날 전부터 이거. 크루즈는 나 못 들어갔다. 나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크루즈 타고 이거 하면은 베네치아 안 들어간다고 가고 싶죠. 손님 입장이면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크루즈 타고 베네치아 가지 마세요. 차라리 가까운 데 가서 차 타고 가시면 훨씬 예쁠 건데 이게 도시를 보존. 그리고 베네치아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베네치아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베네치아에서 평생 동안 수호성인으로 모실 거다. 근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 두 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쿠알타, 물 올라오는 거랑 두 번째는 가라앉는 거. 조금씩 매년 가라앉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베네치아 문제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집값 너무 비싸니까 베네치아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도 거기 자기네 집이니까 돈 보는데 관심이 없어서 집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베네치아 사는데,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집은. 근데 그 집을 팔면 요즘은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뭐 부자들이나 모두 베네치아에서 집을 사고 싶어하잖아요. 아니면 사업인들이 집을 사가지고 결국 게스트하우스나 뭐 호텔로 만들면 그렇게 엄청 비싼 돈을 사실 줄 준비돼 있는데, 그래서 원래 베네치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밖으로 나가서 맞아. 밀라노. 사실 베네치아 그 구역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는데 본섬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베네치아의 그 특유의 그 어떤 그 법률 때문에, 이거는 여행을 가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알려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호텔이 없어서 뭐 B&B,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를 갔는데 밖으로 봤는데 너무 허름하다. 그래도 그거는 베네치아에서는 그거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외형을 못 바꾸게 해놨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너무 모던하고 너무 예쁘고 그런데 밖 건물 외관을 절대로 못 바꾸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던하고 막 이런 데가 이렇게 많아요. 이탈리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전문 대학교가 베네치아에 있어요. 맞아. 예, 유아브라고 예, 완전 건축을 이론부터 실기까지 다 가르치는 대학교인데 알베르토 카포스카리잖아요. 카포스카리죠. 베네치아 국립대학교 바로 옆에 예, 붙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 건축대학교가 생길 만큼 이제 실내 장식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좀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그 배경이 됐던 게 외관을 못 바꾸게 하니까 안을 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려는 건축 전공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아는 건 모르지만 대학교 다녔을 때 유아브 강의 들으러 많이 갔어요. 왜냐면 가깝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은 다 와서 강의. 반 이상 거기 교수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강의하시니까 렌소 피아노도 있고 미국인 뭐 영국도 엄청 유명한 건축가들은 들어가서 그걸 많이 됐고 그런 건 정말 귀한 예, 경험이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건축 같은 굉장히 섬세하고 이런 거를 만드는 능력이 아무래도 이 베네치아의 유명한 그 유리공예 솜씨하고 또 이게 맞닿아 있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한국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베네치아 갈 때 좀 더 여유 있으면 물론 좋지만 여유 없을 때 사마르코 관점 보고 그리고 배 타고 무라노 많이 가시잖아요. 섬들이 엄청 많지만 베네치아 사람들도 제일 많이 놀러 가는 섬이 어디냐면 무라노, 리도 섬. 리도는 이제 베네치아 영화제 하는데 거기 해수욕장 있고 여름에 태닝하고 놀고 하고 그리고 도르첼로라는 섬이 있어요. 도르첼로라는 섬이 제일 작은데 레이스로 유명하고 레이스 진짜 유명하고 레이스 좋아하시면 거기 가서 살 게 너무 많고 무라노는 아시죠? 집집마다 다 이제 원색으로 색깔 다 이렇게 그 브라노는 제가 2007년에 이제 유학 처음 가가지고 그때는 브라노 가면 정말 그냥 관광객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2006년 이럴 때는. 진짜 없었어요. 근데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구글맵이 나오고 뭐 이렇게 좀 하면서부터 이제 좀 입소문을 타서 그때부터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하나의 팁입니다. 브라노가 크진 않거든요. 브라노 선착장에 이제 딱 내리면 해산물 튀김 파는 데가 있어요. 프리토 미스토. 모든 튀김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쭈꾸미, 뭐 한치, 그다음에 새우, 멸치 이런 거 이렇게 튀겨가지고 스프리츠나 맥주하고 같이 파는 데가 있거든요. 네. 한 컵 사셔가지고 이제 들고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칠해놓은 예쁜 집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토르첼로는 그 베네치아의 기원이 됐던 섬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아주 시골 마을 수로가 깊이 들어가서 그 수로를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도르첼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잘 사시는 분들이 결혼식을 많이 해요. 아, 그치. 배 타고 다 거기 가서 거기 고급 호텔이 있고 그러니까 도르첼로 결혼식 많이 하고 저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주말에 거기 가서 소풍 잔디밭에 그런 앉아가지고 뭐 술 한잔하고 배 타고 놀고 그런 낚시하고 그런 거 많이. 그리고 무라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유리공예인 건데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베네치아가 10세기부터 사실 유리공예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이 유리공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다른데 몰랐고 베네치아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돈이었죠. 유리를 활용하는 기법이 베네치아에서 만드는 것 중에 비싼 게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만든 어묵 거울이 너무 비싸고 완전 사치품이라서 피렌체 근처에 있는 한 백작 부인이에요. 베네치아에서 만든 거울을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갖고 있는 마을 중에 제일 작은 마을 하나를 팔았어요. 마을 하나를 팔아야 베네치아 거울 살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네치아의 유리랑 거울을 만드는 건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였어요. 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쁘게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무라노에서 나오고 왜 그러냐면 유리 만들려면 엄청 큰 화덕 필요하잖아요. 그런 화덕, 그런 공장들은 다 원래 베네치아에서 하는데 자꾸 불 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든 유리 공장들을 무라노 섬으로 멀리 있는 섬으로 옮기자. 그래서 1295년에 모든 그런 유리 공장을 무라노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이 유리 공예의 그런 기술 더 발전되고 진짜 유럽에서 다 이렇게 팔고 큰돈 벌고 그때는 거의 무라노의 모든 사람들이 유리 공예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무라노 사람은 몰래 어디 다른 나라나 다른 데 가가지고 유리 공예 기술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나갔으면 사형이었어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출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아까 신분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서민이 있었는데 서민들이랑 양반 절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서민들 중에 양반이나 귀족이랑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리 장인들만 서민인데 양반이랑 결혼했어요. 양반이 여자랑 결혼해도 괜찮았어요. 유일하게. 진짜 특권. 걔만큼
되게 높게 받고 그만큼 돈도 많았고 왜냐면 그걸로 서민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니 거울 하나 살려면 마을 하나 팔아야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문제 뭐냐면 이런 일은 너무 힘들어요. 돈을 잘 벌지만 너무나 일이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하지 하려고 않아.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제자들 보면 대부분 다 외국인이에요. 왜냐면 거기도 화덕이 너무 덥고 땀나고 하루 종일 힘들죠. 안타깝다. 문제요, 안타까워요. 근데 뭐 저도 사실 꼭 한번 가보시는 게 되게 추천드려요. 볼만한 섬들 중에 이렇게 산라자로 디 아르메니라는 되게 조그만 섬이에요.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형 아마 못 가보셨을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이게는 진짜 조그만 섬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랬냐면 이 섬은 옛날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흑사병 페스트. 페스트 환자들이 보는 섬이었는데 아르메니아라는 그 나라에서 뭐 아마 이제 침략받고 그러니까 노제가 이 명 아르메니아 사제들한테 이 섬을 준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물안호 이렇게 장인들 모여 살듯이 여기에 너네들이 모여 살아 이런 식으로. 조그만 섬에 너희들이 가서 거기 살아라. 난민들이요, 저도. 난민이네. 난민이에요. 저 제 아르메니아 난민들한테 난민이네. 섬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조그만 섬에서 부도원도 만들고 전단도 만들고 이거 지금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아르메니아 문화원이에요. 고대 아르메니아어랑 뭐 아르메니아 관련된 모든 게 다 찾을 수가 있고 도서관 45만 개 있고 수도원이 그리고 정원이랑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시려면 예약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매일 오후 3시 25분에 누구나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약이 없으면. 예약 없으면 예약하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냥 2-3년 안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베네치아 얘기하니까 또 가고 싶은 생각 떠오르면서 또 버텨야죠. 맞아. 베네치아 여러 안내들이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 또 이제 또 제 전공 얘기를 또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있는 건 모든 게 말씀드리고 유튜브 이 채널이 사실 뭐 미술사 수업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냥 간단한 좀 유명한 화가들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셔서 미술관을 가셨을 때 아 저 화가는 들어봤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몇몇 화가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알베르토가 얘기했던 비잔틴 이거는 그 산마르코 광장 안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모자이크들이 놓여 있지만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산마르코 성당을 정면으로 딱 이렇게 놓고 정면 입구에서 딱 보시면 이탈리아어로 루네테라 그러는데 이 반달 모양으로 생긴 이게 왼쪽으로 2개 오른쪽으로 2개가 있어요. 근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반달 모양에 보시면 비잔틴 시대의 사람들이 처음 와서 산마르코 성당을 처음 세웠을 때 모자이크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머지 3개는 나중에 그림들이 좀 바뀌는데 유일하게 오리지널로 남아있는 게 가장 왼쪽에 그 루네테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아카데미아 미술관 같은 데를 꼭 가시게 되시면 이제 거기서 좀 추천할 만한 화가들은 이제 조르조네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조르조네라는 화가는 베네치아 출신인데 베네치아 출신은 아니지만 베네치아에 조금 떨어진 카스텔프랑코라는 마을 출신인데 음악도 굉장히 잘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비슷한 시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모나리자에서 표현하는 그런 막 아련해지는 그런 스푸마토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작품에 많이 갖고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 조르조네라는 화가가 아주 우아하고 막 그런 작품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예요? 티치아노. 그 베네치아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겨울에 스키 타러 많이 가는 돌로미티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카도레라는 동네 출신인데 이제 베네치아에 와서 조르조네에게서 그림을 배워요. 근데 이 티치아노라는 화가가 피렌체의 그림을 보면 피렌체는 윤곽선이 굉장히 선명하고 데생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런 느낌인데 베네치아는 제가 볼 때는 바다 위에서 살다 보니까 파도가 태양빛을 받아서 팍팍 부서지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아마 좀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미술 얘기할 때 데생의 피렌체, 색깔의 베네치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티치아노가 그 색깔을 굉장히 잘 썼어요. 윤곽선은 굉장히 좀 흐려지고 좀 이렇게 되지만 색깔을 너무 잘 쓰는 화가가 바로 이 티치아노여서 근데 이 티치아노는 작품 수가 엄청 많거든요. 유럽의 모든 미술관에 티치아노는 반드시 있습니다. 티치아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그 초상화를 전담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지거든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면 그 당시에 15세기, 16세기에 유럽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초상화를 티치아노가 그렸어. 자, 그러면 유럽의 다른 나라의 왕, 귀족 나도 안 시키고 싶겠어? 다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정말 나 좀 우리 집안 좀 잘났다, 우리 집안 왕족이다 하는
이 나라나 이런 사람들은 다 티치아노한테 불러갖고 초상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림값이 다다다다다 뛰는 거지. 티치아노가 남긴 이 소위 말하는 귀족 초상화 한 점이 그 당시에 대략 한 200에서 250 두카토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베네치아가 섬나라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겠어요? 배잖아요. 배. 그 베네치아 국영조선소 소장 까뽀의 1년 연봉이 150에서 170 두카토예요. 근데 그거를 그림 한 점 그려주고 받는 거야. 그거보다 비싼 돈을. 그러니까 그림 하나 거의 3, 4억이라고. 3, 4억 막 이렇게 받는 거지. 예. 그 정도로 정말 유명했던 그 화가가 이 티치아노이기 때문에 꼭 한번 그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 진짜 예쁘고 그 티치아노의 그림을 그 교회에도 많이 걸려 있는데요. 산타마리아 데이 프라리라는 성당이 있어요. 예. 되게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거의 뭐 지위로는 베네치아에서 산마르코 두 번째쯤 되는 성당인데 티치아노의 가장 절정기의 그림 2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화가 중에는 카날레토라는 화가가 있어요. 카날레토. 그 카메라,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 베네치아의 곳곳에 정말 그런 풍경들, 특히 산마르코 광장이나 데우나 리알토 이런 지역을 정말 사실적으로 정말 똑같이 묘사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이 카날레토라는 베네치아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죠. 가장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 누구나 베네치아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화가. 근데 이 베네치아의 이 카날레토의 그림이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좀 많이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런던 내셔널 갤러리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카날레토의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 여기는 뭐 그냥 평범하게 가볍게 소개하는 거니까. 우리 이 베네치안이라고 그 베네치아 화가들은 학파 있어요. 그래서 뭐 디아이폴로도 있고 베로네즈도 있고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더 궁금하시면 교수님 그냥 데리러 가시거나 따로 섭외하시거나 그런. 지금 자꾸 막 저보고 제 개인 유튜브 파라고 지금 압박이 막 들어와요. 아무튼 진짜 할 얘기도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좀 생각해보니까 사실 마르코 폴로도 얘기 사실 말씀드려야 되고 십자군도 있는데 십자군도 이거. 저 사실 나폴레옹 얘기도 많고, 왜냐면 나폴레옹 베네치아 들어와가지고 많은 것을 뺏어 왔죠. 가지고 갔고, 아무튼 오늘 저는 그 뭐 저희 여기까지 하고 많은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댓글도 아마 다실 것 같은데. 네, 뭐 궁금하시면 정말 댓글로 뭐 질문해 주시거나,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던 도시고 사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뭐 교수님 좋아하시는 도시니까 오늘 베네치아부터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저희 더 많은 아마 잘 모르시는 소도시로 그렇게. 사실 뭐 알베는 처음부터 소도시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알베르토가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베네치아부터 좀 출발했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하게 될 때는 좀 이제 한국 사람 잘 안 가는 뭐 볼로냐, 토리노, 우데나, 페루자 뭐 이런 작은 도시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오. 차오.